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주목한 이슈의 숨겨진 1인치를 찾아내는 시사토크 1인치 박혜진입니다. 오늘도 서정욱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두 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두 분은 직접 장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도 온라인으로? 온라인 배송 많이 혹시 시키시나요? 저는 없고요. 제 집사람이 계속 그걸 시킵니다. 온라인 배송이요? 예. 한 번도 없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직접 장을 보신 적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좀 보셔야 되는 거 아니십니까? 좀 나눠서 좀 봐주시지 그러시나요? 예, 저는 변호사님은. 장 보는 거 심부름은 종종 하는 편이고요. 네. 온라인 배송은 이제 안 사람이 맡아서 하고 있죠. 네. 제가 이렇게 갑자기 왜 장 보는 이야기를 두 분께 여쭙냐 하면 오늘 좀 다뤄볼 주제가 이 식료품과 큰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시사토크 1인치에서는 인구 소멸로 인한 식품 사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굉장히 낯설어요. 식품 사막. 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양 변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세요. 단어 자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막에서는 물을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식품을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사는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식료품점이 아예 철수를 하는 거죠. 그럼 문제가 신선식품들 꼭 필요한 것들 있죠. 야채, 과일, 생선 이런 것들은 뭐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그쵸. 그때그때 구매를 해야 되는데 거리가 먼 곳에 나가야만 구매를 할 수 있는데 하필 이 식품 사막이 좀 소득이 낮은 곳들과 지역이 좀 겹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또 차량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 못 가니까 가공식품 같은 것들만 섭취하게 되고 그래서 가뜩이나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는데 뭐 비만이라든가 질병 같은 데에 시달리게 되는 그런 부작용까지 따르는 거죠. 네. 식품을 구하기도 어려운데 뭐 차량 이동도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그 빈곤층들의 건강까지 위협을 받는 그 식품 사막에 관한 이야기 잠시 해주셨는데 국내에도 이런 식품 사막이 이미 시작된 지역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주로 이제 그 시골에 예. 우리 어르신들이 그 많이 사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인구 집적도가 상당히 낮은 지역. 띄엄띄엄 살다 보니까 마트나 수지가 도저히 안 맞는 네. 이런 지역이 이제 그 인구 소멸 지역이라죠. 이쪽에 많이 있고요. 이걸 보면서 저는 이제 그 애덤 스미스 있죠. 국부론. 네. 우리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가 뭐랬냐면 저녁에 신선한 빵이나 또는 이제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는 이타심이 아니다. 한마디로 이제 보이지 않는 손, 시장에서 이기심, 서로에게 돈을 벌려고 각자가 하다 보면 신선한 음식이 우리 식탁에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한마디로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시골에 어르신들만 띄엄띄엄 있다 보니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이익이 안 나니까. 네. 이게 바로 시장 경제에 맡겨두면 이런 문제죠. 이게 전형적으로 저는 아담 스미스 인비지블 핸드, 보이지 않는 손, 시장 원리에서 지금 식품 사막이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도 이제 이거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배송이 온라인 배송도 안 되고 주변에 뭐 이렇게 쉽게 물건을 살 수 있는 마트도 없고 이런 지역이 소멸 위험 지역과 좀 겹쳐져 있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이게 실제로 그런가요? 그러니까 소멸 위험 지역에 대해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20세에서 39세 여성의 인구보다 2배가량 높으면 그 지역은 줄어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숫자가 2022년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의 시군구 한 220여여 곳 중에 한 110여 곳가량. 그러니까 퍼센티지로는 거의 절반의 절반. 49.6%가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통계 보고 깜짝 놀란 게 이 대한민국의 절반이 그러면 위험 지역이라는 얘기네? 예. 그러니까 먹거리 대책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네? 이런 상황인 그러네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절반이 지금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인데다가 이것은 식품 사막의 가능성이 있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식품 사막 안에 이제 살고 있는 분을 쇼핑 난민이랍니다. 난민. 네. 정말 이제 우리나라도 전남이나 전북 있잖아요. 예. 이런 이제 그 시골 지역이 심한데 보통 이제 보면 자기가 읍면 행정구역 단위가 있잖아요. 그 밖에 대형마트가 위치한다. 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사는 읍면에 대형마트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분이 이제 거의 뭐 92.2? 92.2. 이거는 이제 정말 심각한 거예요. 예. 읍면을 벗어나야 음식을 살 수 있는 이거는 이제 쇼핑 난민이라 했잖아요. 예. 이게 이제 그 10명 중에 9명이다. 그리고 이제 보통
벗어나 가지고 차로 가더라도 네. 물론 이제 어르신들이 운전도 쉽진 않죠. 그럼요. 차로 가더라도 이제 30분 이상 걸리는 것에도 거의 한 45% 절반 가까운 이런 이제 그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서 내가 먹을 먹거리를 살 수 없는 사람이 10명 중 9명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게다가 이게 지방만의 문제가 또 아니거든요. 서울에서도 식품 사막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 꽤 많다. 그러니까 이것도 벌써 2020년에 논문이 나왔어요. 근데 2020년에 나온 논문을 보면 예. 서울의 행정동 한 420여 곳 중에 이미 식품 사막 현상이 그때 발생하고 있었던 게 30곳가량이었다고. 서울 내? 예, 서울 내에서요. 예. 그리고 거기서도 한 130여 곳 정도가 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됐으니까 지금 2024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벌써 더 늘어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서울에서도 되게 어느 지역이냐고 하면 북한산이나 인왕산 인근 지역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뭐 당연히 짐작하지만 산이 가깝다 보니까 도로 사정이 그렇게 좋지도 못하고 상대적으로 또 그곳에 있는 주거 환경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사시는 분의 고령화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좀 떨어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딱 식품 사막이 일어나기 좋은 곳들이었는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미 식품 사막이라는 이 현상을 겪은 것은 뭐 미국에서는 아주 진작에 일어났던 겁니다. 미국 볼티모어의 경우에는 이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주민의 기대 수명이 20년에서 30년 차이가 난다고 해요. 이 식품 사막 문제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우리도 빨리 뭔가 대책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미 겪었던 미국이나 어떤 일본의 사례에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제 아까 그 식품 사막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예. 시장 경제에서 이제 그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이게 각자 이윤 동기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예. 이득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마트를 차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게 방치할 수는 없죠. 이걸 이제 그 시장의 실패랍니다. 시장이 실패했을 때는 두 가지 해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이럴 때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장 원리가 작동하도록 보조금이나 이런 걸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따라서 이제 정부가 직접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거죠. 정부가. 실제로 그런데 세금으로. 아, 예. 왜? 이거는 이제 복지 차원에서 필요하니까 이런 데 쓰는 거죠, 세금은. 이런 식으로 이게 미국이나 봐도 정부 부처가 직접 현장마트를 여는 이게 바로 정부 개입이고요. 예. 두 번째 이제 저는 더 바람직한 거는요. 시장 원리가 작동하도록 회복시켜주는 예를 들어 이게 보조금이죠. 어느 지역에서 마트를 하는데 적자를 보면 그 적자를 나라에서 이게 보조금으로 메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게 이익이 적정 이윤을 보장해주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이제 두 가지 방법은 우리도 이게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래 봅니다. 네. 그래서 국내에서도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지난 1월 말에 대규모 유통 플랫폼 기업이죠. 쿠팡이 강원도 폐광촌 등 식품 사막 현상이 지금 진행 중인 도서 산간 지역에 이 로켓 배송 서비스를 확대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경기도 포천의 경우에도 식품 사막의 위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지자체 그리고 농협의 지점, 농협중앙회가 함께 예산을 투입해서 3.5톤 트럭을 개조를 해서 이동형 마트를 운영 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일부 지자체에만 이 식품 사막 현상을 해결해라 하기에는 방금 서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흡족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가 좀 대책을 확실히 좀 내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아까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직접 유통에 관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보조금 형태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일본이나 미국과 달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또 유통망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국가예요. 우리만큼은 이렇게 배송이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국가도 없다 보니까 그런 점들을 조금 더 응용을 해서 가까운 인근 뭐 농촌이나 어촌과 식품을 필요로 하는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찾아볼 수가 있고 그걸 찾는 데는 지금 지자체에서 내려온 방안처럼 잘 만들어진 조합이 이미 농업협동조합이 있고 축협도 네.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 어떤 기존의 조직, 어떤 인프라를 조금 더 그러니까 우물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를 플랫폼 좀 삼아서. 플랫폼 삼아서 예, 예. 이렇게 조금 물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면 그리고 선진국 다른 나라에서 겪고 있는 일들을 더 가미를 한다라면 저희는 그래도 오히려 좀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네. 이미 유통망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그 쿠팡 같은 데 맡겨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 이제 이게 시장 경제거든요. 만약에 독도에서 짜장면을 하나 시킨다. 네. 근데 쿠팡이 독도에 짜장면까지 배달한다. 그럼 이게 짜장면 값이 얼마가 될까요?
배달비하고 다 하면 짜장면 한 개에 뭐 몇십만 원 할 겁니다. 이거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쿠팡이 홍보 차원에서 우리는 전국 어디나 다 갑니다. 네. 로켓 배송. 이거는 이제 쿠팡 이익이 되니까 처음에 할 수가 있죠. 그런 적자 보면서 장기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이제 쿠팡처럼 민간업자한테 맡길 게 아니고 네.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그 정부가 직접 세금을 운영하거나 네, 네. 아니면 이제 그 적절한 보조금을 통해서 들어오게 하는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다. 이래 봅니다. 근데 제가 미국 사례를 좀 하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미국의 식품 사막 지역인 시카고 남부에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밀집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작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거든요. 시카고 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 지원금을 투입을 해서 고급 식료품점을 입점을 시킵니다. 그런데 영업 부진으로 몇 년 만에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그러면 조금 상대적으로 저렴한 그 체인 식료품점을 입점시키려고 하는데 이 지역 주민들이 우리도 신선한 식품 고품질 옵션을 원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서면서 지금 다시 논의 중인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먹거리에 관련된 건데 선택의 기회가 좀 다양하게 주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러니까 접근할 때 예. 정부에서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을 베푼다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국하고 우리하고 또 차이도 분명히 있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런 어떤 그 음식 공급이나 이런데 우리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하는 어떤 식자재 자체의 차이도 워낙에 차이가 컸었고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저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지는 않거든요. 네, 네. 이른바 공장용으로 생산되는 그런 식자재들도 많지는 않고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접근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여기는 어려운 지역이니까 싸고 뭐 이런 것들만 가져다 줄 거야.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발상 자체가 접근하면 문제다. 안 되는 거고 예. 그렇지 않고도 충분히 좀 풀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런 게 이제 그 우리 헌법에 그 평등권 있잖아요. 이런 게 바로 요즘 이게 평등권이 적용되는 분야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중에 상당히 그 고가에 좀 좋은 품질도 파는 데도 있고 또 이제 상대적으로 어려운 분이 이용하는 이렇게 선택의 여지 이걸 줘야 되지 무조건 이게 그 저렴한 체험하게 들어오게 하면 이거는 이제 그 국가에서는 의무를 어긴 거다. 국가라는 거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예. 이걸 이렇게 해결하는 게 기본 존재 이유입니다. 네. 저는 다양성을 보장해 주는 게 헌법의 평등권의 정신도 맞다. 네. 다양하게 정부가 나서서 가격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마련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 평등권 침해다.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식품 사막 문제가 이 저소득층, 특히 거동이 힘든 고령층들에게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노인 정책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좀 확장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통계를 살펴보면 이제 70대가 넘은 인구가 20대 인구를 넘어섰다. 네. 20대보다 많다.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그러니까 2023년 말 주민등록 통계를 보면요, 70대 이상 인구가 632만 가까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2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가 620만 가까이입니다. 그럼 예. 12만 명 정도가 오히려 70대 이상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예. 문제는 노인 정책이라고 할 만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된 게 없다 보니까 우리 참 옛날부터 1등 좋아하더니 이런 거 1등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그 나쁜 게 1등 많죠, 예,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예. 빈곤율도 OECD에서 1위고요. 그다음에 노령 인구의 자살률도 안타깝지만 1위인 상황입니다. 이거는 노인 대책이 시급한 게 아니라 벌써 늦었다고 할 정도의 상황이에요. 왜냐? 우리가 2025년이면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이제 고령층인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가 들어가거든요. 예. 내년이에요. 그러네요. 예. 25년이면 내년이에요. 내년이에요. 예. 예. 이거 오래전부터 사실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 과연 그 날이 올까 했는데 내년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이 워낙 선거철이라서 그런지 이 시점에 이 노인 정책 관련된 이야기가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했는데 얼마 전에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노인들의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노인 인구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지하철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이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지를 시켜야 된다. 대신 대안으로 연간 12만 원의 교통 바우처를 도입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후에 지금 뭐 감론을박 난립니다. 두 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연간 12만 원이면 이제 그 한 달에 10,000원입니다. 그렇죠. 10,000원 가지고 거기 그 하루나 어디 이동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왕복 뭐 평균 금액으로 3,000원 치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 이 문제를요, 자꾸 이게 경제 논리, 지하철 적자, 흑자 이런 데 경제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되고, 이거는 이제 그 복지 예산, 사회 복지 논리로 접근해야 됩니다. 예. 어르신들이 이동권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건강에도 좋은 거예요. 그렇죠. 집에만 계속 있는 것보다 예. 어디 이제 그 과천에 경마장역에 내려서 거기 벚꽃이 좋습니다. 벚꽃길을 산책을 하면서 예. 공원이 있거든요. 예. 공원에 한번 둘러보고 좀 이게 친구들과 담소나도 집에 오고 예. 하루에 한 번씩 그러면요, 한 달에 벌써 액수가 꽤 될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게 이준석 대표는 마치 이게 어르신들이 경마장역만 다 가서 예. 도박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게 팩트를 호도하고 있는 거죠. 예, 예. 저는 자꾸 이게 지하철 적자를 왜 어르신들 탓으로 돌리면서 거기서 몇 골 납니까? 따라서 저는 모든 이게 책임을 어르신 떠넘기지 말고 예. 이거는 이제 이동권 사회복지, 노인복지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예. 이런 이게 폐지 공약은 놓을 수가 없다. 저는 이래 봅니다. 방금 이제 경마장역 말씀을 해주셔서 이거는 이준석 대표가 그 대한노인회장과 이 문제로 아주 격렬한 토론을 벌이는 과정에 나온 이야기인데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4호선 51개 지하철역 중에서 가장 무임승차 비율이 높은 역이 경마장역이다. 실제로는 경마장역이 아니라 경마공원역입니다. 이 발언을 두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거죠. 예. 아무튼 이것은 뭐 사회복지 차원에서 결코 폐지돼서는 안 될 문제다 말씀 주셨고요. 네, 저도 뭐 서 변호사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여기서 이준석 대표가 큰 패착을 저지른 것 같아요. 서 변호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경마장에 그분들이 거기 가서 경마하러 가시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오가는 자리, 그렇게 어떤 일정 지역을 정해서 저는 약간의 이런 어르신들이 모이는 거점 지역이 된 것 같은데 그런 곳들 아니면 과거에 한때 이제 서울의 종로에 있는 공원도 그런 곳으로 좀 분류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거기에 다들 모이실 수 있는 공간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면 또래들이 많이 있고 친구들도 다른 지역에서도 오고 그렇게 오가는 사이에 건강에 또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거고 가서도 또 약간이라도 경제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거기서 또 지출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 경제 자체에도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게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한 번쯤이라도 가보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셨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고 진짜 현실을 모르고 한 얘기 같아요. 제가 통계 하나를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지하철 얘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촉발이 됐으니까. 한국교통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노인 무임승차의 편익을 3,650억 원으로 추산한다고 합니다. 이게 2020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무임승차 제도가 말씀 주신 대로 노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한 덕분에 아무래도 이동을 하니까 자살률도 감소하고 우울증도 감소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니까 의료비도 감소한다. 이런 장점이 있고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봤더니 말씀드린 대로 3,650억 원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서울교통공사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가 자, 이런 사회적 편익을 다 고려해 봤을 때 그럼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지하철 손실 이거는 국가도 좀 나눠서 분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정부에서는 당연히 이건 서울지자체의 일이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선을 긋게 된 거죠.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의견을 갖고 계실까요? 뭐 저는 이제 그 조금 이게 개선이 필요하다 봐요. 왜냐하면 이제 지자체가요, 우리나라는 상당히 그 열악합니다. 아마 전체 예산 중에 지자체 독자적으로 이제 그 세입 있잖아요. 예. 이게 상당히 그 아직은 이제 미미합니다. 대부분 이게 중앙 집권화돼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게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편익은
전부 이게 국가의 사회복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이런 게 편익이 있다면 이건 국가가 혜택을 보는 거 아니에요? 네네. 의료보험이나. 예. 그렇다면 이제 조금 국가의 보조금이 들어갈 필요는 있겠다. 국가의 보조금. 따라서 이제 그 국가와 자치란 이제 부담 비율은 좀 이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건 뭐 교통수단의 문제라고 저는 보진 않고요. 뭐 노인 대책 아까 시작할 때 2025년이면 벌써 초고령 사회인데 우리는 대책이 시급한 정도가 아니라 이미 늦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자연스럽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어떤 사회에서 만들어주지 않은 어르신들의 문화를 이 지하철이라는 교통수단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애써서 만들지 못했는데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하철이 그런 수단으로 쓰이고 있네라는 식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하는데 네. 단순하게 교통수단의 정책으로서 보고 있으니까 뭐 서울시라든가 지하철 공사 측에서는 담당 부처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왜 굳이 정부를 두고 그보다 더 위에 뭐 총리로 대통령으로 올라가는 체계를 왜 갖추겠어요?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정부도 그렇게 꾸민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조금 더 큰 그림을 위쪽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데 대안을 그러면 좀 생각해 보는 거 어떨까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하철 무임 승차가 가능한 노인 연령 기준이 지금은 65세이거든요. 이것을 70대로 높여보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인복지 혜택 연령을 또 올리면 어떤 또 부작용이 우려가 되냐면 안 그래도 높은 빈곤율, 노인의 빈곤율 또 어떤 자살률 뭐 그런 것들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정년과 연금 문제까지 이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60세가 정년이죠. 그리고 연금은 만 63세에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기준 연령이 바뀌어서 70대가 되면 이 간극이 그러니까 이게 소득 절벽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사이 소득 절벽이 분명히 발생할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지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과 연관을 시켜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게 결국 이게 70대 이상이 그렇게 많이 생기고 또 그분들이 예전처럼 요즘 65세 정도면요 노인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네, 민망합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농어촌 지역하면 60대면 그 청년회예요. 청년회. 중장년으로도 명함을 못 내밀어요. 예. 근데 막상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소득은 없어요. 소득은 없는데 연금은 몇 년 뒤에 나눈다고 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건강하고 몸 쓸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근데 할 수 있는 일은 당장 주어지지 않고 소득도 없으면 결국 나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노인 범죄가 사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미 고령화 사회를 맞은 일본에서는 한동안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였어요. 그게 제일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제 생계 문제가 닥치면 우리가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또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의견이시고. 뭐 저도 이제 이 문제는 뭐 생물학적 나이로 볼 게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이게 소득이 어떻게 되느냐. 예. 근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 70살까지 일하는 이런 데 직종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전부 게 60, 많아봤자 65. 다 이제 정년이 그럼요. 되기 네. 때문에 이런 이제 그 관점에서 본다면 이걸 저는 나이를 굳이 70대로 올려봤자 그 5대 사이에 또 얼마나 그게 뭐 개선이 되겠습니까? 예. 저는 소득 차원에서 본다면 현행대로 이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양 변호사님이 조금 전에 그 노인 일자리 문제에 관한 얘기도 잠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정책이 좀 몇 개 나왔습니다. 노인과 저소득층, 장애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약자 복지 사업에 관련 예산 65%인 70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특히 노인 일자리 예산은 2조 26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천억 원 가까이 증가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노인 일자리가 늘어났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들여다보면 문제는 이 노인 일자리의 상당수가 공공 일자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 일자리도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노인층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나머지 노인층은 결국은 또 생계를 유지하려면 폐지 주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또 이런 문제로까지 이어지는데 이렇게 따지면 민간 기업에서도 좀 나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중간에 있거든요. 근데 또 민간 기업이 나서려고 하면 청년 일자리도 없는데 어떻게 노인 일자리까지 만드냐 또 이런 문제까지 나오고
자,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이건 뭐 정말 와, 진짜 고차 어렵네요. 방정식인데 지금 뭐 청년들도 사실 이 사회 과학기술 특히 발달로 지난해부터 가장 큰 화두가 인공지능 나오면서 예. 뭐 어떤 직업이 살아남니, 직업의 몇 퍼센트가 사라지니 이게 큰 사회 뭐 이거 화두죠. 전 예. 인류의 화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청년이 아니라 전체가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그리고 구조적으로 그러면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억지로 만들어서라도 젊은이들을 못지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 사실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세상은 아니에요. 다만 이거는 한 가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대비를 하고 그런 변해가는 사회에 어르신들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어느 정도 발을 맞춰서 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줘야 되는데 네. 그 준비를 안 해왔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노인 대책이 너무 늦었다고 한 이유가 그런 겁니다. 지금 노인들이라고 얘기하지만요. 아까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실제로 농어촌에서는 좀 뭐 어차피 기력이 정정하기 때문에 청년처럼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게 육체 노동에만 그렇게 국한되리란 법이 없어요. 그렇죠. 다른 일자리도 충분히 그렇게 가능한데 하려면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없이 딱 닥쳐버리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죠. 해야죠. 물론 해야죠. 예, 해야죠. 뭐 저는 이제 그 결국 이제 공공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라 돈으로 이제 뭐 폐지 주권을 공공 예산으로 주는 거는 이게 힘들잖아요. 결국 이제 민간에서 이제 경제 논리에 의해서 어르신들을 좀 채용이나 활용할 수 있는 이러기 위해서 저는 이제 두 가지 규제를 좀 풀어줘야 된다 봐요. 예를 들어 지금 최저임금 제대로 적용하면 몇백만 원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어르신들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좀 이럴 때는 그 규제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채용과 해고도 규제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또 불안정 고용 문제가 또 노는 것보다 낫잖아요. 노는 것보다.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되니. 예. 이 노인 문제. 한번 시작해보자. 취업을 이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럼 이게 어느 기업이 원래대로 월급을 몇백 다 주고 채용 그것도 못하고 어르신들 누가 고용하겠냐고. 내가 기업주라도 안 합니다. 따라서 저는 노인들에 한해서만 이게 좀 네. 규제를 정부 규제를 풀어보자. 시장 원리 맡겨보면 그 돈에도 난 최저임금보다 약간 낮아도 내가 일하겠다. 그리고 이게 몇 달이라도 시간 되면 하겠다. 이렇게 맞으면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규제 완화를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네. 생각해 본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아이디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예, 굉장히 위험한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예. 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이제 뭐 내년이 바로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 그 노인 대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사실 인구 절벽의 근본 원인은 저출생 문제거든요. 이제 그 이야기까지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2006년 이후 그 지난해까지 그러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근 20년 가까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쓴 돈이 약 380조 원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3분기 합계 출생률은 한 명도 안 돼요. 0.7명에 그쳤습니다. 이 수치가 정말 세계 236개국 가운데 꼴찌고요. 그리고 OECD 38개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입니다. 자, 이 문제 해결하려고 뭐 돈도 많이 쏟아붓고요. 정말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각 지자체에서도 또 새로운 대책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자체별로 내놓고 있고 그중에서 가장 파격적이라고 불리는 데가 이제 강진군으로 꼽습니다. 예. 강진군이 2022년 10월부터 어떤 지원책을 폈냐면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근데 아이의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6개월 이상 강진군에 살면 굉장히 뭐 부담을 많이 덜어준 겁니다. 네네. 그러면 그 아이에게 아이를 기준으로 1인당 60만 원 가량의 강진상 상품권을 주는 겁니다. 월 60만 원이죠? 그래서 네. 그게 7살 때까지 주면 한 사람당 5,04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강진사랑 상품권이니까 이게 뭐 외부로 가는 것도 아니고 강진 내에서 이렇게 수요 공급이 이루어지니까 네네. 지자체 입장에서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원이 되는 거고 예. 뭐 그 덕분이라고 100% 말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그래서 2022년에 이 출생아 수가 93명이었는데 그 다음에 2023년에는 154명.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66%가량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 또 다른 지역의 사례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뭐 사례는 저출산은 너무 많으니까 사례보다요. 예. 이게 최근의 문제가 아니고 그 오래됐죠. 예. 로마인 이야기 책을 보세요. 시오노 나나미. 예. 로마에서도 이게 저출산 문제가 심각했어요. 근데 어떻게 얘기를 했냐? 로마에서는 이제 독신세를 때립니다. 한마디로 이게 그 남자들 여자들 결혼 안 하고
독신 살면 세금을 때리는 거예요. 지금 혼자 계신 분들이 그 1인 아니, 인구가 얼마나 제가 많은데 지금. 끝까지 한번 들어봐. 예. 로마에서는 그랬단 말이에요. 예, 예. 로마에. 로마 근데 시기에, 예. 지금은 네. 그러면 이게 조세 저항이 일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게 독신세보다는 오히려 이게 결혼을 했을 때 예. 또는 아이를 낳았을 때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거예요. 예. 이게 저는 유일한 해법인데 근데 혜택을 줄 때는요. 예. 한 번에 깜짝 놀랄 만큼 파격적으로 느낄 정도로 줘야 됩니다. 찔끔찔끔 10년에 20년에 걸쳐 주면요. 이 얘기 이게 뭐, 두 번째 뭐를 듣는 것 봐요. 같아요, 우리 서 변호사님. 그럼 어떻게 찔끔찔끔 하느냐? 말고 파격적으로. 그러면 이게 그래야만 이게 딱 효과를 직감하지. 네. 뭐 20년 동안 조금씩 자기도 모른단 말이에요. 지원해 주는지. 실제는 한 1억 들어요. 네, 저는 네. 파격적으로 결혼하고 할 때 나라에서 대출해 준 다음에 애를 낳을 때마다 감액해 줘버리는 이게 실제는 돈이 작게 든다. 예. 40조면 40만 명 낳습니다. 60조 하면 60만 명이 되는 거예요. 1억씩 주더라도. 이런 게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진짜 현금성 정책이 서 변호사님 확실히 믿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화끈하게 파격적으로 혜택을 주면 출생률 올라간다라고 확신을 하시는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뭐 저출생과 관련해서 아이 낳아서 키우기가 힘들기 때문이다라는 걸 가장 꼽습니다. 뭐 집값도 많이 비싸기도 하고 예. 서울에서 뭐 살려면 생활비도 많이 들고 하는데 그러면 떠올려 보면 우리가 한때 베이비 부모 세대를 꼽으면 50년대 후반이라든가 70년대 초반 이런 때를 꼽아요. 예.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못 살았을 때입니다. 그야말로 새빵살이 해가면서도 아이들을 낳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아이를 낳는 부분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종족을 이어가겠다 본능은 굉장히 큰 본능인데 네. 그것마저도 꺾어져 버린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돈을 뭐 1억을 준다, 뭐 얼마를 준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아이들 키우는데도 그렇고 유아용품부터 시작해서 사교육 시장까지 다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우리 사회는 이미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네. 그 악순환의 고리를 먼저 끄는 노력이 같이 가지 않은, 먼저 끊든지 같이 가지 않는 한은 돈을 주면 주는 대로 거기에 다 빨려 들어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자, 정부에서도 올해부터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로 최대 5억 원을 연 1.6%에서 3%, 3.3%의 이자율로 5년간 빌려주는 대책을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도 뭐 여야 다툴 것 없이 다 지금 저출생 극복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거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주택을 해결해주는 이런 공약이고요. 예. 이 외에도 이제 그 아무래도 육아가 또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좀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이제 뭐 배우자의 유급 출산휴가 있잖아요. 예. 이런 것도 이제 그 10일에서 1개월로 늘린다든지 또는 이제 육아휴직 급여 지금 이제 한 150만 원 주면 이걸 좀 인상하자. 예. 210만 원으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자녀가 아프거나 이럴 때 휴가를 또 연간 며칠까지 쓸 수 있는 이런 데 현실적인. 요거는 이제 미세적인 대책인데 예. 이런 걸 다 기억하고 있다가 요렇게 되니까 우리 애 하나 낳자 이래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는 안 되죠. 정부가 예. 주는 게 혜택은 깜짝 놀랄 만큼 이게 파격적이어야 됩니다. 파격적.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게 실제 그런 정책을 쓰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네. 돈을 주고 감액해 주는. 그래서 그 정책이 허황된 거 이걸 자꾸 이게 흑용형식 정책으로 보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마치 뭐 민주당에서도 그런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이 일단 뭐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1억 원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모든 신혼부부에게 일단 1억 원을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예. 나서 첫째 아이를 낳으면 10년 동안 이제 갚는 겁니다. 근데 첫째 아이를 낳으면 그걸 무이자로 돌리는 거고요. 1억 원의 무이자면 굉장히 좋은 혜택이 되는 거죠. 둘째 낳으면 원금 50%를 감면해주고 셋째까지 나오면 아예 안 받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 주거와 관련된 부분은 아이가 2명일 때는 뭐 24평형, 3명일 때는 33평형으로 이 공공주택 임대를 좀 우선시하게 주겠다. 이런 네. 정책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모든 정책이 좀 실현 가능하다면 좋겠네요. 어쨌든. 예. 근데 이제 이런 것과 더불어서 자, 이제 조금 더 이제 장기적으로 보려면 진짜 직접적인 근본 원인을 우리가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나온 것이 저출생 원인의 근본적인 거 방금 말씀하신 주거 문제, 집값 상승 너무 심하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 문제,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서 아까 말씀 주신 사교육비 이거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 문제. 그리고 또 하나 일자리 문제. 요 해결 방안이 없다. 지금 이 모든 공약과 이런 어떤 내놓는 대책에.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저출산 문제 뭐 하다 보면 깊이 들어가면요. 예.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하고 다 연결되죠. 그렇습니다. 뭐.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걸 저출산 한다 해서 집값 상승이나 일자리까지 다 뭐 연결시키다 보면 끝이 없을 거로 저는 보이고요. 우리가 인구가 줄어든 계기는요. 이겁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거 표 때문에 인식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이제 아들, 딸 구별 말고 많이 낳아서 잘 기르자 뭐 이런다든지 뭔가 이게 인식이 좀 바뀌도록 자국의 그 예. 홍보라든지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그렇죠. 아니 환경이 그런 게 되어야 좀- 분위기 조성이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런 것도 좋죠. 예.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길러줍니다. 진짜 길러줍니까? 우리 아프리카 속담 중에 애를 낳으면 온 마을이 기른다. 그렇습니다. 한 예. 사람이 기르는 게 아니에요. 예. 그냥 애만 낳아라. 그러면 이게 국가가 책임져 길러줄게. 아니, 그 우리 말만 사회가 들으면 속이 이렇게 시원한데요. 인식이- 이걸 계속 퍼뜨리는 거죠. 그게 현실 가능하냐는 것이죠. 예. 진짜, 아니, 정말 그런다면은 국가가 책임져서 내가 일을 하고 육아할 수 있게 병행하가 해준다. 그런다면 뭐 조금 생각이 그게 달라지죠. 현실로 되는 거하고 별개로 캠페인으로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사회 분위기가 예. 인식이 이제 애 낳으면 국가 다 해주는구나 이런 거죠. 그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국가 다 길러줍니까? 제 말은 사회 인식과 분위기 예.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 어떤 현실의 문제를 얘기를 하셨으니까 예. 그러니까 분위기가 뭐 표어를 가지고 국민들이 바꿀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요. 예. 아까 제가 굳이 베이비부모 세대를 얘기했던 게 그때는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낳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어떤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 그리고 다 함께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같이 비슷한 수준의 어떤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었던 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네. 봐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고도로 경제 성장을 이룬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갭이 너무 커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앞서 나가고 있는 사람들과 뒤처지는 사람들이 쭉 늘어나면서 그냥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가 한 세대 전 한 20년, 30년 전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급여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았어요. 네, 네. 그때 뭐 제가 이제 그 세대니까 그때 입사를 했던 제 뭐 동료들이든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비슷비슷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천양지차가 나버리잖아요. 그렇게 쭉 차이가 나다 보니까 뭔가를 이루고 있고 앞서 나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겁니다. 그 늘어난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이들을 더 이상 우리는 낳아서 키울 수 없다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 전체가 어느 정도 골고루게 함께 가는 쪽에 어떤 정책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도외시했던 게 결국엔 나라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 쪽으로 저는 가고 있다. 이거 굉장히 큰 그림이지만 이 안에 말씀드린 일자리, 사교육, 집값 문제가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부터 구조적으로 큰 그림을 보는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에 대한 그 제도 개선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쭉 나눠봤는데 서 변호사님 뭐 사회 분위기 좀 사회 인식 바뀌어야 된다. 약간 결은 다릅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이 지구상 최초의 인구 소멸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던 인류학자 데이비드 콜먼 교수, 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팩트풀리스의 저자 한스 로슬링 교수, 또 미국의 국제경제 전문가이자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제이컵 펑크 키르케고르 선임 연구원. 이 세 사람이 각기 다른 시기에 이 한국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무엇을 꼽았냐 하면 낮은 성평등 인식, 바로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키르케고르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뭐 주거비나 교육비가 훨씬 한국보다 더 많이 드는 그런 선진국도 한국보다 그 출생률이 높다면서 한국의 저출생 위기의 근본 원인은 성차별적 사회 구조. 이것이다. 이런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두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서 변호사님? 저는 이제 예. 이게 다 옳다고는 안 봐요. 예. 오히려 이제 제가 70년생이에요. 제일 베이비붐 제일 많이 태어난 세대입니다. 69년, 70년생, 71년까지요. 예. 근데 그때가 성차별하고요. 지금하고 이게 어디가 차별이 크다고 봅니까? 제가 보기에 옛날이 훨씬 성차별 구조였죠. 60, 70년대. 근데 그때는 애가 많이 태어났어요. 베이비붐으로. 지금 오히려 이제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고 여성이 사회활동을 하고 이렇게 동등해지면서 오히려 출산율은 감소하는 거예요. 따라서 근데 이 교수들이 뭐 석학인지 모르지만 전적으로 이게 맞는 분석은 아니다. 오히려 아프리카나 이런 후진적일수록 여성들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출산율이 높아요. 선진국일수록 전체적으로 보면 출산율은 낮습니다. 이슬람하고 아프리카가 좀 높고요.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안 맞지만 다만 이제 이분들의 말을 귀담아 새겨들을
부분이 하나는 있어요. 뭐가 있냐? 바로 이제 그 애는 부부가 공동으로 키운다. 예. 이 인식이 있으면 조금 더 나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육아는 여성의 책임이야, 엄마 책임이야. 이렇게 되면 여성들이 애를 낳겠습니까? 애를 낳으면 부부가 공동 키운다. 예. 남자도 키운다. 이런 이제 성차별 구조가 좀 해소되면 출산율이 늘어날 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그 점에서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게 딱 다 맞는 건 아니다. 이런 부분. 자, 반격해 주시죠. 뭐 예. 원인 중에 하나라는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교 대상을 과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아프리카랑 비교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우리 지금도 남아 있는 말이 바깥 양반, 뭐 안사람, 뭐 이런 얘기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남성이고 안에서 집을 보는 게 여성이란 그 관념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성 역할이 구별이 딱 그때는 있었죠. 그랬었잖아요. 근데 예.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예. 그 지금은 사회 경제 구조가 두 사람이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아이를 키우는 게 어려울 정도의 구조가 된 겁니다. 네네. 근데 문제는 여성이 실제로 일을 하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일을 하면 일을 해야 아이를 키울 수가 있는데 일을 하기가 힘든 거죠. 이걸 예. 뒷받침하는 제도가 부족하니까 그런 면에서 성차별, 성평등이 안 됐다는 걸 지적을 하신 걸로 저는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과거 여성과 달리 지금 여성들 일도 잘해야 되고 집안일도 잘해야 되고 이런 부담을 지어서는 누가 출산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실제로. 실제 스웨덴은 이거는 이 출생률 문제는 인구 정책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양성 평등과 관련된 변화에서 출생률이 반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주의 깊게 우리가 짚어보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키르케고르 연구원은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단기간에 상황을 바꾸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민 결혼을 장려해야 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뭐 결혼 상대 구하지 못하는 그 지역의 그 남성, 농어촌 남성들이 동남아시아 쪽 여성과 결혼하는 거 이거 말고 한국 여성이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이런 결혼 형태를 장려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내놨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좀 이거는 좀, 사실은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분들도 모든 걸 다 아실 수는 없잖아요. 좀 넌센스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여성의 사회적 경력 단절 때문에 여성들이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는다 그랬는데 외국인 남성하고 결혼하면 그게 풀일이 나요? 그건 아니고 다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 모든 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구 감소 문제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하는 나라들조차도 정책적으로 이 바깥으로 자꾸 우리 국민들이 나가는 걸 막아야겠다는 정책을 만들고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단기적인 어떤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계획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뭐 저는 지금은 이제 그 워낙 인구 감소는 정말 이게 심각한 국가적 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되면 국가가 붕괴되는 거죠. 제가 보기 저는 다양한 형태의 모든 결혼에서 애가 태어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어떤 결혼 형태든 간에 애를 어떻게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면 우리가 이제 그 비뚤어진 시각으로 볼 필요 없다. 네. 지금 이제 프랑스 같은 데도 미혼모에서 태어난 이제 그 아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해결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연구원도 아마 이제 국제 결혼까지 거론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 사회적 인식이 좀 바뀐다면 그 가족의 형태가 지금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서 변호사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인구 소멸에 가는 인구 정책에 대한 그 대책들 그리고 출생률을 높이자 하는 이런 모든 대책이 오로지 국가의 목표가 인구를 늘리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밖에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인간이라는 게 태어나서 존재하고 싶은 이유는 잘 살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행복하게. 그런 좀 이게 좀 거시적이고 좀 철학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 모든 정책을 돌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자, 오늘 식품 사막 문제로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노인 정책 문제 그리고 저출생 관련 문제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 모시기에는 이제까지 많은 말씀 주셨지만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하나가 있다면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예. 인식의 변화. 인식 변화. 우리가 이제 마르크스가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가 있는데 마르크스는 이제 경제적 관계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저는 상부 구조 오히려 인식, 의식 이게 아무리 뭐 지원해주고 제도가 좀 고치고 예. 이런 게 보다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네. 일단 큰 그림에서는 저도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하고 사람이 움직이는 건요 아주 저는 복잡하게 볼 필요가 없다고 봐요. 이쪽이 좋아 이쪽이 좋아를 비교해 봤을 때 이쪽이 좋으면 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당장 다른 거 다 떠나서 아이를 낳는 쪽으로만 놓고 본다면 여성이 주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육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일단 가장 시급한 대책이라고 봅니다. 예. 육아의 문제를 국가뿐만 아니라 그 남성들도 뭐 함께 어떻게, 같이 예. 인식을 바꿔서 예. 워킹맘은 있지만 워킹 데드가 잘 없어서요. 자, 오늘 시사토크 1인치 식품 사막을 시작으로 노인 정책 그리고 저출생 문제까지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한번 좀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